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두고 세종시에서 오셨습니다. 여면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더라를 그렇다로 바꾸는 사실주의자 여면석입니다. 예, 1월 달인데 세종시는 요새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엄청 한가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작년 말이죠. 12월 달에 워낙 굵직굵직한 대책들을 쏟아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일이 없네요, 별로. 아, 대책을 쏟아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댓글란에 보니까 아무래도 신재민 사무관 얘기들 좀 많이 나오던데 기재부 복도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해요? 기재부 복도에서는 복도통신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입장은 그 사무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책적인 조율을 하는 위에 헤드의 입장이 다르다. 당연히 이게 보고가 안 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안 된 그 과정을 보면 치열한 토론, 누구도 어떤 의견도 낼 수 있다. 예. 그 의견을 토론한 결과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고 부채를 이제 갚아야 된다. 예. 아니면 그 부채를 안고서라도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여기서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결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거는 정책 결정에서 항상 있었단 일이다라는 공식 입장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따로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워낙 예민한 상황이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려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정부 출입할 때 보면은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라는 그렇죠. 말을 주로 쓰는데 이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네거티브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세상의 그 정부 정책이라는 게 꼭 기대했던 효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데없는 효과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다 보면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기에 영향을 미칠까부터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조합이 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게 된 거지라는 것이 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은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그때 이게 적자 부채를 발행하는 게 맞았냐 아니냐 바이백을 했어야 되냐 그렇죠.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긴 한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분위기가 좀 덜 예민해지면 그때는 복도통신에서 야 그때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정도가 된다면 아마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바이백 채권이 뭐고 왜 적자를 보면서도 왜 채권을 내야 되는지 부채를 내야 되는지 이런저런 거 한번 다 묶어서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한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예민한 주제죠. 엄청나게 예민한 주제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가 저희는 미래 이슈를 추정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사용 후 핵연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핵 폐기물이라고 하죠.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나면 폐원자로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해질 때까지 저장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전을 설치하는데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끄러웠는데 그렇죠. 진짜 그 위험한 물질인 그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라는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 이슈를 지금 연면석 기자가 들고 온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핵 폐기물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선 핵 폐기물이 어떻게 조금 처리가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원자로에 연료봉이 들어가서 이제 전기를 발생하고 나면 그게 이제 폐기물로 남을 거잖아요. 이제 제일 문제가 방사능이 굉장히 수치가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방사능 수치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안전한 물질로 바뀔 때까지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숙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죠. 원전 가동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전이 가장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 핵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합산이 될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직 영구적으로 격리시켜 놓은 시설은 없어요. 지금 현재 핀란드에서 건설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와, 원자력의 역사가 이렇게 긴데 폐기물을 최종적이고 근원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핵 폐기물이 나오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수준의 이런 임시 저장 시설에 갔다가 이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방사능이 떨어지면 예. 조금 더 안전한 장소까지 옮기기 전까지의 중간 처리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까지 갖춰놓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중간적으로 저장을 해놓은 곳까지 없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그 사용 후 핵연료를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마 조금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뉴스를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 사용 후 핵연료 그 재검토위원회라고 이름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용 후 핵연료라 그러니까 네. 핵폐기물보다 덜 위험해 보여요. 이게 사실 핵폐기물도 굉장히 순화된 말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핵쓰레기라는 말을 했었어요. 쓰레기. 예. 아, 무섭네.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게 인식이 안 좋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조금 순화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뭐 핵쓰레기에서 뭐 핵폐기물 그리고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왜냐하면 사용을 마친 핵연료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말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사용 후 핵연료가 우리나라 임시 저장 시설이 거의 다 지금 차 있습니다.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가장 쉬운 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노출이 됐었을 때 바로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위험한 방사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게 1983년입니다. 횟수로 36년째가 되고 한 35년 정도가 넘은 건데요. 예. 이때가 언제냐? 한국형 중수로 월성 1호기가 처음 생겼을 때 상업 운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시작할 때 그걸 네. 폐기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원전은 만들었고 네. 폐기물 시설은 아직까지도 못 만들었다. 예. 1990년 11월에 충남 태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안면도를 예. 그 부지로 선정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지질 조사를 다 했었고, 근데 문제는 비공개 지질 조사를 했었어요. 당연하죠. 그거 조사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안면도에 이런 부지를 선정을 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핵폐기물장,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연구 처분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역적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서 반대가 극심할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제2원자력 연구소란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자체도. 그러니까 일단 지질 이름 조사 자체가 속인 거네요. 그렇죠. 예. 지질 조사도 비공개로 했고 이름도 바꿨고 이때 나타났던 사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안면도 사태라고 합니다. 이때 그 네이버에 아마 네이버나 뭐 포털에 안면도 사태라고 쳐 보시면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어떤 난리가 있었냐면요. 예. 지역 주민들이 경찰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군청 직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태도 있었어요. 굉장히 격렬한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예. 이때 당연히 이게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난 거잖아요. 이 때문에 과기부 장관이 사퇴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고 장관이 해임이 되고 사업이 백지화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안면도 사태가 한 번 발생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비공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이 하나도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 그리고 그 원자력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처분 시설,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핵 방패장, 핵 폐기물 방패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는 계기가 방패장이 됐습니다. 중간 처리 시설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연구 처분 시설까지는 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방패장이라고 하면 그냥 중간 처리 시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중간 처리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난번에 부안에 만들려고 했다 경주로 간 그건 뭐예요? 부안에 그것도 이제 방패장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방패장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저준위, 그다음에 고준위. 예, 제가 예. 말씀드린 건 고준이고요. 예. 경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준위예요. 저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예. 방사능이 막아지는 이런 옷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모아서 이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연료보다 방사능이 묻어 있는 수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료는 그 방사능 그 자체인 거고 그렇죠. 이거를 옆에서 접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저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30년을 이렇게 지내온 건데 이 이슈를 연 기자가 지금 가지고 왔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그 작년에 재검토위가 출범을 하면서요. 그 재준비위원회라고 그게 아마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설 정도에는 아마 다시 나올 거예요. 사실 이게 지난 정부 때 예. 사용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사용 후 해결료 로드맵이 만들어졌었어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원래 우리나라는 그 중간 처리 시설 핵 방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었냐면요. 이게 말만 공론화위원회지 공론하면 모든 사람들의 당연히 반대죠. 의견이 예. 수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구성부터 해서 민주적인 절차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공론화위원회를 뒤집고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재검토위원회가 된 거예요. 사용 후 해결료. 근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때 그냥 로드맵만 나왔었죠. 언제까지 뭐 부지 선정을 하고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그 중간 처리 시설을 완공을 하고 사용 후 해결료 그 영구 처분 시설은 그 이후에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 논의를 하고 아니 뭐 제3의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로드맵인데요. 제일 중요한 어디에 한다는 없었던 거죠? 어디에 한다라는 건 없었습니다. 아, 뭐 그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근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것조차도 그런 절차상의 한계 그리고 여러 이해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 이해 집단 간에 그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올해 최대 에너지 이슈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가 그 방패장 문제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특히 이제 저희 세대 때에서 조금 아는 건 이제 부안 사태라고 있잖아요. 그때도 뭐 가스통 막 그렇죠. 화염 방사기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 그 안면도 사태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비공개로 하니까 너무 그 부작용이 많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 설명회를 하고 그런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역을 선정하겠다 해서 이제 부안을 했었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방패장 사업을 2003년 정도였는데 이때 신청을 받은 게 지역 주민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10명을 대상으로 80%의 찬성률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 8명이 찬성했다. 2명이 반대하고. 밀었었던 건데 이때 부안 군수가 역시 진짜 모집단이 10명이었다고요? 뭐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까지 뭐 정확하게 취재는 안 해봤는데요. 뭐 일단 뭐 공공연한 사실로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 지역과 또 사업을 진행하려는 곳에 마찰이 심할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그런 반대 급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었던 게 이렇게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려고 하니 안 되니 그럼 일단 저준위 방패장부터 만들자. 부안 때도 고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저준위부터 만들고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걸 보여주면 고준위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경주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반응이 괜찮지 않았어요? 경주도 사실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습니다. 저준위를 먼저 유치를 하면 고준위는 안 들어올 거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싼 거 막자.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경주에서 저준위 방패장을 이제 유치를 했던 위원을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그 얘기를 실제로 했었대요. 우리가 저준위 어찌 됐건 저준위 방패장을 유치를 하면 한수원 본사가 온다. 그러면 한수원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공기업이다. 에너지 공기업. 그리고 여기가 본사가 오면 일자리도 많아질 거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지네들 본사가 있는데 얼마나 안전하게 짓겠냐. 그리고 저준위를 막으면 여기에 고준위까지 절대 못 넣는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나마 이제 저준위여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90% 정도가 이게 포화가 됐어요. 임시 저장 시설이. 이미 지어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의 90% 정도 95%가 포화가 됐어요. 95%요? 그럼 이제 5% 포인트밖에 안 남은 거네요? 그렇죠. 임시 저장 시설을 보면 그 원자력 발전소마다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처음에 그 습식 저장소라고 해서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파란색 물결로 된 거기에 이제 담가 놓은 건데요. 거기에 담가 놓으면 그 원자력 방사능이 수치가 좀 빨리 떨어지고 좀 나오는 게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원자력 발전소마다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생기면 그 습식 저장소도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그거를 좀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아, 새로 만들었으면 거기는 일단 비어 있을 테니까 그쵸. 기존에 쓰던 거를 거기다 갖다 넣고 그쵸. 새로 지으면 또 갖다 집어넣고. 그렇죠. 와, 그럼 새로 짓지 않으면은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그래서 거네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라는 어. 입장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저장할 데가 없다 핵 폐기물을. 그러면 그러니까 발전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저장소가 필요해서. 발전소도 겸사겸사.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월성 발전소에 가면 그 콘크리트 탑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방사능이 떨어지면 일단 콘크리트에 굳혀서 넣어놓는 건식 저장소가 따로 있어요. 이걸 이제 맥스터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엄청 많이 탔어요. 찼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지금 신고리 5, 6호기가 지어지죠. 그리고 예, 예. 신한울 1, 2호기가 지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1, 2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갑자기 이제 저장할 곳이 없어서 계산을 하면 나오잖아요. 예, 예. 그 계산을 해서 여기 연료봉까지 그리고 더 이상 저장할 수가 없으면 전 원전 20몇 기가 한꺼번에 스톱이 될 되는 수도 거죠. 있어요. 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국가적 재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전력 수급량에서 3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원자력이. 예, 예. 근데 갑자기 전력의 30%가 없다. 지금 많이 전력이 남았을 때가 20% 정도인데 그럼 무조건 블랙아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뭐 예를 들어 3년 정도 뭐 기간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막 좀 엄청 하면서 갈등을 좀 일으키는 척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좀 민기적거리다가 이게 다음 정부로 넘겨버리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에너지 전환의 시작과 끝이 원자력이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가 작년 2017년 6월에 에너지 전환 대통령이 고리원전 거기에 가서 에너지 전환을 외쳤었잖아요. 예, 예. 그거 첫 번째가 탈핵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벗어나겠다. 이게 에너지 전환의 시작이고 예, 예. 에너지 전환의 끝이 그러면 원자력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거든요. 그렇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그 얘기한 건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기조도 그게 많잖아요. 이번 정부에 어찌 됐건. 그렇다면 왠지 이걸 해결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약 중에 들어가 있어요. 사용 후 해결료를 재검토해서 이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안에 그 핵폐기물이 넘쳐서 셧다운이 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신고리 3, 4호기가 예, 예. 가동 준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습식이 비어 있고요. 있으니까. 그리고 예. 신한울도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1, 2호기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습식이 4개가 있고요. 맥스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만간 그 추가 증설이 허가가 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인데요. 그걸 몇 개 정도 이렇게 늘리면 그 지금 당장 핵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셧다운하는 문제는 일어나진 않겠지만 예,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5년, 그쵸. 10년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한 방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무서워하는 게 위기를 임계점에 차서 그때까지 해결을 안 하다가 임계점을 갑자기 넘어버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수습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 정부 임기 내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용 해결료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1년, 2년, 3년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해외 사례를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예, 예. 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씩 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원전 그 연구 처분 시설을 부지까지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공사를 들어갔어요. 예, 예. 지질 조사를 하고 이게 그 소금 광산인데요. 암염이 방사능을 막는데 가장 좋은 물질입니다. 일단 암염이라는 게 소금이잖아요. 우리 소금 보면 하얗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방사능이 나오면 반사를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전도율도 낮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최적화된 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지으려고 지질 조사를 하고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수 유출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방사능이 물에 얼마나 잘 녹겠어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나오면 흘러내려가고 망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거기서 바로 중단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공론화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중간 처리 시설이 있는 곳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스웨덴, 뭐 프랑스 이런 데가 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한 30몇 년인가 거기서. 공론화만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스웨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에서
우리나라 같이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어요. 당연히 뭐 스웨덴 사람이라고 방사능을 좋아할 리는 없죠. 핵폐기장이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건 맞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는데 스웨덴 정부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절차를 전부 공개를 했어요. 지질조사 자료 그리고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할 건지 하나를 전부 다 공개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담회를 12,000번인가를 했대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질문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핵폐기물 이거 처리 시설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먹는데 지금 지하수 먹어도 되냐? 뭐 이런 질문. 성심성의껏 전부 다 답변을 해줬다고 당연히 하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그쵸?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까발리고 이렇게 몇십 년을 준비를 해서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최종 그 후보지가 2곳 중에 2곳이 있었었는데 한 곳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유치 지원금을 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한 2, 3천억 정도 되는 유치 지원금을 떨어진 곳에 줬어요. 왜요? 유치가 된 곳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건설 비용, 일자리, 그리고 그에 관한 SOC,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곳은 걸 준 거죠? 네, 없기 때문에 유치 지원금 2, 3천억은 여기에 주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가 합의가 되려면 예를 들어 정말 그 너저분한 논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왜 그랬지라고 밖에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그 논의 과정들을 촘촘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만큼을 해주는 대신 이쪽에 또 더 다른 반대급 부과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거는 한 세대를 뛰어넘는 협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세대를 뛰어넘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겠습니다. 예. 몇 개월 만에 뚝딱 신고리처럼 몇 개월 만에 뚝딱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재검토위원회라는 거는 1년, 2년, 3년 그 로드맵을 만드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검토위원회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개가 되고 그거를 모든 국민들이 내용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절차를 정하는 거, 이 절차적인 그런 투명성, 합리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거를 자꾸 늦춘다라는 거는 조금 저 시간들 많이 됐고 해서 엮어서 마지막 코멘트 좀 해주세요. 그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기도 한데 굉장히 이념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보다 더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에너지거든요. 예. 근데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거는 뒤로 가고 대부분 정치적인 이념 싸움이 더 많아요. 그쵸, 예. 그 이념 싸움을 하면 모두가 다 질 수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줄이고 전부 다 과학적이고 좀 경제적인 이런 사고 방식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잘 교환을 하고 좀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면 좀 긍정적인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염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지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탈원전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기조고 이번 정부에서 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는 오히려 석탄 발전소도 늘어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30년, 40년 보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폐기물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폐기물이 이미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원전에서 계속 쌓여가고 있고 이 문제를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은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는 정말 이게 그 물속에서 물이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 뭐 이달 말이나 뭐 2월 초나 이때쯤에서 공론회의가 시작이 되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 지형에서 굉장히 그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될 것 같으네요. 나중에 그 뉴스가 나오면은 발칙강제 이북에 청취하신 분들은 한번 그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까지 고민을 하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칙강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